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의 브리핑이 좀 빨랐나요? 예, 제가 빠르면 채팅창에 속도 조절이라고 써주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전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원래 말투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저도 하면서 숨이 굉장히 찹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라고 오케이 해주시면 내일부터는 정말 여유롭게 할 거예요. 괜찮습니까? 예, 의견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아침부터 너무 늘어진다 이런 댓글도 있을까봐 제가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의견을 자세하게 채팅창에 지금 속도, 방금 전의 속도가 어땠는지 쭉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시면서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일호 상무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가 상무님과 함께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돌이켜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좀 길게, 좀 여유롭게, 그야말로 제가 방금 전에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데 여유롭게 봤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한 2주 정도 사이에서 어떤 부분이 좀 시장이 달라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지난 6월 29일 날 네. 저희가 그 방송을 했을 때 그때 유가도 막 치고 올라가고 그쵸. 금리도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몇 가지 요인들을 들어서 네. 유가나 금리가 더 이상 치고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보니까 금리는 국제금리 기준으로 3%를 하향 돌파했고 네. 유가는 100불을 깨져서 95불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 예상이 그대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상대로 가는 그 배경에 사실 뭐 유가가 하락하면은 지금 사실 밤사이나 단기적으로 중국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했을 때는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오르면 부담되고 내려가도 우려가 되고 뭐 위아래 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네. 비관적인 분위기가 좀 그죠. 팽배한 가운데 네. 유가가 오르면 비용 상승에 부담이 된다. 그쵸.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면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이런 쪽의 해석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유가가 또 뭐 다른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나 금리를 자극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상반기에 네. 좀 안 좋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2분기 실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분명히 체력이 강한 기업들과 체력이 약한 기업들의 옥석이 가려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반기 미국 시장을 쭉 보자면 사실 좋았던 게 딱 보여요. 예. 뭐 유가 관련한 예. 종목들 움직임 외에는 사실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래서 상반기 미국 시장 리뷰를 잠깐 보고 하반기 변수들 그리고 하반기 예상을 조금 그냥 전반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상반기 보면은 섹터별로 가져왔는데요. S&P 500이 20.6%가 하락을 하는 가운데 밑에 있는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선방한 섹터입니다. 네. 에너지가 29.2% 올랐고요. 유틸리티가 2% 빠졌고 필수비재가 6.8% 빠졌고 건강관리가 9.1% 빠지면서 이 세 섹터가 S&P 500보다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고 에너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유가가 상승하면서 강한 모멘텀을 받았던 거고요. 반면에 그동안 미국 시장을 이끌어왔던 자유소비재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이런 섹터들은 30% 내외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상위 섹터들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S&P 500 하락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요인들이 결국에는 그 매크로가 지배하는 시장이었는데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수요 둔화 우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밤에 CPI가 발표가 예. 돼요. 근데 우리가 6월 초를 생각해 보면 그때 유가 수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 7월에 나올 CPI는 앞자리 수가 달라질 것 같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물가 수준은 지금 그렇다면 이번 달, 그러니까 예. 6월 수준이 좀 피크아웃을 논해도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미 물가에 많이 영향을 네. 미치는 상품 가격들, 컸겠죠. 에너지 가격이나 금속이나 농산물들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유나 구리, 목재, 천연가스 이런 그 물가 영향을 미쳤던 상품 가격들이 6월에 피크아웃한 후에 하락 중인데요. 네. 적게는 한 20%, 많게는 60-70% 이렇게 그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연준의 그 금리 상승을 통한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쪽을 건드리면서 이쪽이 좀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요인들도 있겠지만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상품 시장에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커머디티 펀드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상품 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5월부터 관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들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품 가격에 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수준에서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더 앞으로의 추이를 봤을 때 더 하락하는 것에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오늘 밤에는 CPI가 발표되지만 지금 상무님께서는 경기 핵심될 만한 지표는 PMI, PMI다. 예. ISM 제조업 지수, 네. ISM 서비스업 지수가 7월 초에 발표가 돼서 네.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져왔고요. 여전히 이 두 지표, 미국 경기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지표가 지금 하락 중입니다. 지금 기준선 자체가 50이라서 네. 50선 위에 지금 머물러 있기는 한데 이 연준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이 50선을 하회하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가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그거를 막으려고 애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쭉 점검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렇다면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일단 7월에는 뭐 예상대로 진행이 되겠죠? 예, 7월에 75bp가 컨센서스로 잡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75bp를 하든 50bp를 하든 그건 이미 지금 시장 환경이나 그 매크로 쪽에 다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유가 문제인데 이 상태로 가면은 상품 가격 하락이 물가 하락을 이끌고 물가 하락이 연준의 태도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의 최종 목표는 2%대까지 맞추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네. 결국 물가 하락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보이면 약간 속도 조절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뭐 3.5%까지 갈 때는 뭐 4%, 5%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3.3%를 하향 돌파해서 한 2.9%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이 괴롭혔던 매크로 변수들로 인해서 하락했던 섹터들의 움직임이 네. 어느 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금리 하락 안정 시에 시장의 색깔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의 색깔의 변화,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보려면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미국 시장에 보면 이제 오르는 업종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 업종들의 특징을 보자면 뭐가 있을까요? 결국 하반기 시작해서 보면은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지수상으로 뭐 1-2% 정도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일별로 등락이 굉장히 심하지만 네. 약간의 그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상반기와 반대라는 겁니다.
상반기에 상승을 이끌었던 에너지나 뭐 유틸리티나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이런 것들은 지수 대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반면에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그 미국 시장 끝난 거에서도 좀 그런 상황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예전에 안 좋게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네. 좀 힘든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와 하반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상반기에 힘들었던 그간 미국 시장을 오랫동안 주도했던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자유소비재 섹터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세 섹터들의 어떤 대표적인 종목들이 결국 이제 빅테크잖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이 빅테크의 움직임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7월에 금리 인상하고 8월에는 FOMC가 없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9월이니까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출렁임이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8월에는 살짝 금리 관련한 코멘트들도 쑥 들어가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내 세상이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까. 정말 단순한 논리로 예.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봤는데 하반기 저는 정말 짧게 봤지만 좀 길게 하반기 예. 전반적인 미국 시장을 좀 예측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십니까? 결국 매크로 변수가 좀 안정이 되면 네. 실적으로 갈 거잖아요. 실적. 실적이 그 결국 그 개별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건데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상반기를 짓눌렀던 매크로 변수가 좀 안정될 걸로 보기 때문에 네.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실적 발표가 어제도 펩시콜라부터 나왔지만은 네. 펩시콜라도 비용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비용 상승분을 상품에 전가함으로써 그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듯이 그런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호불호가 분명히 나타날 텐데 시장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그 최근에 그 EPS S&P 500 EPS 추정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다 또는 뭐 그 고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들을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18년하고 19년하고 그리고 2022년 긴축 시기 전후 그래프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실제로 2015년부터 2018년 말까지 긴축이 일어났고 2018년 말쯤에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때 경기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위에 보시면은 S&P 500 이익 추정치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S&P 500 이익 추정치가 비로소 하향 조정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S&P 500 이익 추정치가 하향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가면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익 추정치의 조정 자체가 주가와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발생을 한다. 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그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깨져서 주가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이익이나 경기 침체, 이익두나 경기 침체 이런 우려들을 상당 부분 반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보면은 이익은 S&P 500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네. 1, 2% 정도 증가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변수의 안정만으로도 S&P 500 주가가 28.8%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에도 그런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결국 그 기업의 실적이라고 그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기업의 실적하고 기업들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지금 주황색과 파란색 S&P 예. 500과 이제 12개월 관련된 포워드 EPS, EPS입니다. 조정치. 요걸 이제 그 갭이 좀 메워지는 예. 그런 흐름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 볼 텐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지금 공포스러운 시장 내에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도 좀 필요하고 오히려 시장을 사는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이 정말 계속해서 그런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드는데 상무님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시겠죠? 지난번에 이제 상당히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시장을 사라, 리밸런싱을 하라 네. 이런 말들이 굉장히 황당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의 가정이 맞다면 매크로 변수가 안정이 되고 기업 이익이 그렇게 많이 깨지지 않는다면 매크로 변수의 안정만으로도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전제에는 건강하고 체력이 강한 기업을 사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ETF 중에서 고점 대비 70%가 빠진 거가 있거든요. 네. 70% 빠졌다는 거는 ETF가 펀드인데 그 안에 종목들이 70% 이상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중소형주 뭐 이런 건가요? 다들 아실 만한 그 아크. ETF인데 제가 얘기할게요. 아크. 예. ETF인데 네. 그런 ETF를 그 장기적으로 편하게 의미 있게 가져갈 수는 없겠죠. 그쵸. 뭐 5년 10년 기다린다는 전제하에서 아주 소량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자원의 배분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기업들 그리고 건강한 기업들이 편입되어 있는 ETF나 펀드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의미 있게 가져가면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매크로 변수가 해결되고 기업 이익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설사 뭐 단기간에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기로 갈 때 리스크는 점점 더 없어지거든요. 과거 이제 역사적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가 가장 필요한 시장인데 우리가 당장 나의 계좌나 또 오르고 있는 물가 사정과 내 지갑의 얇아짐을 보면은 여유가 생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도 해야 되고 또 포트폴리오 컨트롤도 잘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차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